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 FMC나 BOJ나 나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무난히 넘어갔다 싶던 찰나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죠. 그리고 여러 수급적인 리밸런싱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금요일장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등을 앞두고 이런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 등이 많은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그에 따른 불안도 자극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외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일, 그러니까 준틴스데이로 인해서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정말 중요한 움직임들이 많았거든요. 위클리 랩업을 통해서 그 흐름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 주요 지수들의 상승률을 보시면 전체 시장보다는 기술주가, 그리고 전체 기술주보다는 반도체주들이 압도적인 아웃퍼포먼스를 이어갔던 한 주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무려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무려 100%, 지수가 상반기 동안에만 2배 가까이 급등하는 정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각됐던 여러 가지 호재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채권 발행 소식 그리고 스페이스X의 채권 발행 전부 다 결국에는 AI 인프라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투자금 혹은 돈을 받아가게 되는,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소식들이었다 보니까 이쪽 진영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 역시도 차별화 혹은 쏠림이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AI 인프라, 반도체, 하드웨어 그 이외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업종과 섹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긴축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지난주 FOMC를 통해서 연준의 방향성도 매파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의 유동성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도 빅테크주들의 자본 지출, 캐펙스는 지속이 되고 있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까지 투자를 늘리고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자금을 받아가게 되는 AI 인프라 진영만큼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슈들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엔비디아 200억 달러의 채권 발행, 사실 이것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소식이었던 게 엔비디아 역사상 채권 발행 규모로 최대 규모였습니다. 20년 4월 그리고 21년 6월에 각각 50억 달러씩 발행했던 적은 있는데 그보다 5배 더 높은 250억, 심지어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려서요. 모집 금액의 4배 이상 몰리면서 대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수요가 몰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AI 인프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방증해주는 자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의 지분을 앞서 10% 취득한 바 있었는데 인텔에 대한 지원 사격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 보면 지금 당장 미국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인텔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와 머스크의 테라팹 그리고 애플까지 이 세 개 기업 역시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시장 상승의 토대가 되어줬던 이슈들이었고요. 결국 더 큰 그림에서는 비록 중앙은행들은 긴축 모드에 들어갔지만 지금의 AI 강세 사이클은 중앙은행보다도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돈 풀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사격, 정부 지원, 이 육성 정책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AI 버블 고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주요 AI 인프라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메모리단이 지난주 주간 기준 상승률 아주 강했는데요. 특히나 웨스턴 디지털이 41%로 가장 좋았고 시게이트가 23%,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애플의 팀 쿡 CEO가 메모리 부족 사태가 지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 심각하다. 홍수급 위기다. 그리고 지금 내가 40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쇼티지는 처음 본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발언들이 이 메모리주들의 추가적인 자극제가 되어줬는데요. 자, 이번 주가 메모리 업체들이 아주 중요한 주간이죠. 24일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전해지게 될 텐데 이것이 다시 한번 이들의 투심을 좌우하게 될 만한 이벤트로서 자리할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22일에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ADR 상장을 하냐 마냐 그것을 판가름하게 될 승인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제 임박한 거죠. 아마도 통과가 된다면 미국 증시에 하이닉스가 8월 달에 ADR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또 미국의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과연 호재냐 악재냐 이것을 두고 우리가 고민이 분명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 쪽도 좋았는데요. 특히나 번스타인 보고서의 영향이 컸습니다. 암홀딩스를 탑픽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ARM이 특히나 28%대의 급등세를 나타냈고 인텔은 첨단 공정 시범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발표를 소화하면서 15% 가까운 급등세 그리고 퀄컴은 이번 주 24일이죠.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우리도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만들 거야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11%대의 플러스권 그리고 반도체 장비 진영도 전체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망설였던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공장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칩 장비들은 슈퍼사이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에 그 부분을 강조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주간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나타냈던 종목은 테라다임이 15% 가까이 급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미국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칩 장비 회사로서 12%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부각이 됐던 진영을 꼽자면 바로 전력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FERC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미국의 에너지 위원회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오래됐고 낡은 전력 규제안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된다라면서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초당적 만장일치 승인을 받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5대 개혁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은 전력 연결을 승인해주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그걸 빨리빨리 해주자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데 규제 때문에 도입이 안 된다. 이것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체 전력망을 확보한 기업들은 60일 안에 연결 승인을 해주고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크 시간대에 이 양보를 해주는 기업들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승인을 해준다든지 혹은 주변 이웃 주민들, 가게들에게 전기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한 기업들도 역시나 빠른 전력 연결을 승인해주자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미국 안의 전기 리스크가 혹은 전력 부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체감을 할 수 있는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는 블룸에너지가 자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전력 수요 원래도 진짜 강하게 전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 2배가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 센터 증설이 꺾이기는커녕 더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전력의 양도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 덕분에 전력 기업으로서 블룸에너지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전력을 온사이트로 바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32%의 압도적인 강세를 지난 한 주간 연출했고요. GE버너바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22%의 급등, 냉각 쪽에서는 버티브가 12% 가까이, 그리고 지난주에 캐터필러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결국 발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발전기, 이 엔진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내러티브가 강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 10% 가까운 급등세,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서는 코어위브와 네비우스가 20%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죠.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이제 월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오른 측면도 있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전력에 약간의 포인트를 뒀는데요. 전력 기업 딱 한 가지만 꼽아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워낙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 번에 묶어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이 ETF가 있습니다. 티커명 AIPO. 가장 대표적인 퀀타 서비스, GE버너바 혹은 버티브, 이튼, 블룸에너지 대표적인 전력망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들을 통틀어서 상승률 6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1등이 디램 176% 급등, EWI 속스가 2등, 3등인데 6위가 AIPO로서 10.1%의 플러스권을 지금까지 연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도주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까요? 힌트를 찾아보러 갑니다. 굵직한 이벤트나 수급적 이슈가 있을 때는 차라리 휴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 장중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변동성에 대한 피로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피로도를 낮출 만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오늘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9,05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약보합이었구나라는 한 줄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의 변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이게 한나라 지수가 이 정도의 변동폭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장중 아찔했습니다. 중동 협상에 대한 기대, FMC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평가, 그리고 메모리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애플 팀 쿡 CEO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뉴욕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고 우리도 장 초반에 대형 종목들의 랠리로 인해 코스피가 9,400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내 급격하게 오후 상승분을 줄였고 하락 전환하면서 8,832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변동을 기록했죠. 그러다가 그나마 낙폭을 줄여서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갑작스럽게 변동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과 이란 서명식이 연기됐다라는 소식,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로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 타이밍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 이후였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미국과 이란 사이의 엄청난 변수로서 아직 작용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이 장 마감 직전에 1조 정도 매도를 다시금 유입했는데요. FTS의 코리아 리밸런싱 과정의 일환이었다라는 평가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분위기 파악 시황에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연금의 국내 비중이 한도 끝까지 차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6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었었죠. 이게 미리 좀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연기금이 이날 21년도 9월 이후 일간 최대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이탈로 인해서 지수의 변동이 굉장히 컸다.
컸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날만큼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더욱이나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지수 변동은 굉장히 컸었고요. 장 초반에 하이닉스가 막 질주를 보이던 당시에 삼성전자 시총의 95.2%까지 추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 더 가면 시총 1위가 바뀌게 되는 순간일 텐데요. 어떤 흐름일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의 그래도 굳건함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11%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는 G20국가 대표 지수 중에선 상승률 1위였고요. 참 반대로 G20국가 대표 지수 중에서 상승률 가장 최저에 있었던 건 바로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에도 3% 빠졌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3% 이상 하락하는 흐름. 코스닥 내부의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수급적 이슈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날 금융투자 매도도 꽤 강하게 잡혔는데요. ETF 수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 개수는 200여 개, 하락 종목 개수가 1,5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양시장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 비중이 20%를 넘어가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말은 대형주로 특정 종목군들로 엄청난 쏠림이 여전히 가속되고 있고 떨어질 때도 그쪽이 강하고 올라갈 때는 그쪽이 더 강한 흐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코스닥 쪽에서 자금을 빼서 대형 종목의 쏠림 현상에 동참하는 수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슈 있었고 그래도 반등을 조금 시도했던 쪽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미래에셋생명 같은 보험주라던가 소프트뱅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각을 현대차그룹이 다 받아들게 되면서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현대차그룹 일부가 좀 힘을 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이 강세였으나 시장 분위기 반영해서 좀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연결 절차를 신속히 하라라는 소식이 전력과 이런 블룸에너지와 같은 종목들에 영향을 줬고요. 한국에서도 전력단의 기업들 괜찮았습니다. LS엘렉트릭이 장중 고점 대비는 아쉬우나 그래도 7% 상승이었고 애프터에서 추가 시세를 조금 더 회복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열척 빠르게 건조해 주길 요청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본장보다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시세를 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호조 이슈 속에 화장품 쪽도 비교적 괜찮았죠. 변동에 대한 피로감은 여전히 극심합니다. 미국과 이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온 소식들, 미국, 이란 서명식을 연기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이란군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MOU를 위반한 탓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러나 이내 이란 외무부 측에서는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로 갈 것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기대치를 살짝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행됐던 유럽장도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협상이 무산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해석이 되면서 유럽 증시가 약보합권으로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유럽장 내에서는 보험이라던가 제약 바이오 쪽이 비교적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일까지에 들려온 뉴스들, 미국 부통령이 이란 대면 협상에 참석하러 스위스로 출발을 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레바논과의 휴전을 압박했고요. 네타냐후는 미국과 협의에 따른 조치로서 레바논에 대한 발포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공격을 하기도 했었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추후 통보시까지는 호르무즈 통항을 불허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또 이란이 미국 카타르와 3자 회담을 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파키스탄까지 다시 참여해서 4자 회담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 회담 진행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해협을 봉쇄한다면 이란은 국가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경한 SNS 글을 올렸고요. 이란은 대리 세력 문제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여러 인터뷰 내용까지
것이 같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불만이었을까요? 미국과 이란 협상은 약 80여 분 만에 중지가 됐고 이란 측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압박에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추후 협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신경전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뉴스에 계속 우리 장이 연동이 된다면 변동성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겠죠. 자, 변동성 우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또 리밸런싱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변동이 나올 때 우리는 포트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극적으로 포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나온 종목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주식의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늘려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소나기를 조금 피하자라는 심정으로 일정 부분 이익을 챙겨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뒤따를 겁니다. 자, 변동성을 활용해 봤을 때 기존의 학습 효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쏠림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죠. 고변동성 장은 우리가 6월 내내 겪었습니다. 그런데 6월 내내 학습한 것이 있죠. 이 변동을 겪고 나서 회복을 하는 것도 반도체나 MLCC 이런 기존의 주도주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로 대표되는 쪽이죠. 그리고 오늘이 6월 22일이지 않습니까? 6월 20일치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고요. 여전히 그 데이터 내에서는 반도체나 전자부품, 화장품, 미용, 라면 등이 사상 최대 수출액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CCL 같은 경우도 수출량 혹은 수출 금액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변동성 속에서도 안전한 숫자를 본다면 여전히 이쪽으로 집중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6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7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이들의 실적 속에서 HBM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향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 종목들과 소부장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듯이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CLSA 측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캐파 메모리 비중이 27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번 더 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쇼티지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생산시설이 제약, 그러니까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없는 환경이고 AI 산업으로 쏠림이 나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 칩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의 한계, 이 미중 갈등 이슈 속에서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의 이렇게 공급망을 늘릴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그리고 미국 내 인텔을 중심으로 한 생산이 계속되겠구나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면 여전히 또 이러한 AI 진영의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내러티브와 그러니까 시장의 공감 스토리와 숫자에서는 빠지지 않는 쪽이 전력이기도 한데요. 앞서 체린 앵커도 짤막하게 전달해 주셨었는데 미국의 에너지규제위원회 측에서 미국의 6개 광역 개통운영자 전원에 쇼코즈 명령을 발동했다. 약간 강제적 행정명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지금 전력망 연결 절차가 너무 느린데 왜? 이게 타당한지 빨리 설명해봐 라는 것입니다. 설명 못하겠으면 새 제대로 가지고 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미국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데이터 센터나 제조시설 등의 전력망 신속 연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요구되는 요즘인데 이렇게 전력망에 대한 연결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관련한 리스크다. 안보 리스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망 증설 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승인을 내서 전력망 인프라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라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력망 병목 해소를 위해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뒤따를 것이고 그로 봤을 때는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송배전 장비 이런 쪽을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우선 앞단에 초고압 변압기 수출
수출부터 해서 최근에 조금 전선 관련해서 수주 이슈가 있었던 가온 전선 등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HD현대엘렉, 효성중공업,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굳건했던 LS엘렉 그리고 가온전선 등 체크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단까지 살펴봤고요. 그 외에 알아둘 뉴스요. 한국거래소 측에서 프리마켓 도입을 내년 말로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섹터 뉴스로 봤을 때는 조선 뉴스가 있었죠. 애프터마켓에서 시세 반영이 조금 있었고요. 요즘 들어서 2차 전지 일부 대형주가 약간씩 회복을 시도하는 흐름이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삼성 SDI가 나름 굳건한 흐름을 장중 내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번 실적이 흑자 전환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삼성 SDI 영업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셀 메이커의 실적 개선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고 있고 그 요인으로는 국내 전기차 판매가 괜찮다라는 점, ESS 사업의 효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솔루션의 중국 난징 공장이 테슬라 덕분에 풀 가동 상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모처럼 대형 셀 메이커에 대한 긍정의 뉴스 그리고 비교적 양호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23일입니다. 코덱스 전고체 배터리 ESS 탑2 플러스 ETF 출시 예정도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각각 25%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MLCC 뉴스는 끊이지 않고 나오네요. 그만큼 시장에서 뜨거운 시세를 내고 있기도 하고 업계 뉴스가 많다는 게 되겠죠. 중국이 이제 MLCC 가격 춘제 이후 많게는 4배까지 뛰었다. 가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등의 보도가 있었고요. MLCC 관련해서는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야 뜨거웠죠. 삼성전기나 최근에는 한울반도체도 괜찮았고 사마콘덴서 등도 잘 갔었었는데 중간중간 시장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을 크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내 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굳건한 건 뭐니 해도 삼성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래강 굉장히 강력했던 한울반도체도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 황 CEO가 다녀가고 나서 가장 크게 변동을 맞았던 진영이 로봇인 것 같은데요. 로봇 쪽도 뉴스 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00%를 갖고 오게 됐다라는 점, 그리고 아틀라스 액추에이터 양산 계획이 현대 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를 넘어서서 로봇의 회사로서 거듭나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 나왔고요. LG도요. LG그룹주들도 고점 대비 하락폭이 꽤 큰 상황이었죠. LG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일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로봇 이슈는 아닌데 LG CNS 측에서 양자 컴퓨팅 성과를 첫 공개한다라는 보도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측에서 앞으로 5년 내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해서 양자 관련주 등이 비교적 시장과 혹은 그 이상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양자 쪽이 조금 관심권을 들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AI나 로봇 우주 등의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소식 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HD 현대 선박 건조 피지컬 AI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런 보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 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앞서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젠슨 황 다녀간 이후에 꽤 변동이 컸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6월 1일 고점 대비 흐름을 보시면 LG전자가 가장 많이 밀렸네요. 55%나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 종목군들도 이벤트 소멸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대형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이들 또한 속절없이 수급을 받아가지 못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LG CNS도 50%, LG 이노텍, 로보스타 등도 낙폭이 있었고요. 현대차, 기아도 역시나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역시나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과대했기 때문에 이슈가 들어왔을 때 또 반발 매수 유입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노이즈가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불편한 상황들은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자주국방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MOU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날도 방산주가 가기도 했었죠.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종전을 기대하지만 결국에 평화시대의 종식인가.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한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워낙 자동차 강국인 유럽 측에서 유럽 차 대신 이제 미사일을 만든다. 이런 보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유럽 내에서 금융자본은 포트 내에서 방산 비중을 늘리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정치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 지역사회에서는 방위산업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유럽은 지금 전시경제다.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건 전시경제로 축이 바뀌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방위산업 능력치, 우리가 많이 아는 라인메탈 등을 중심으로 꽤나 큰 산업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죠. LIG DNA가 라인메탈과 합작법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것도 그러한 이슈였고요. 요즘은 하나그룹과 아리안이나 탈레스 등 이런 프랑스 쪽 방산주의 협력 관련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장기적 관점으로,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미국과 이란 이슈로 인해서 변동은 크겠지만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모아간다면 어떤 종목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트럼프 측에서는 레바논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을 지속 경고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만하라라고 압박을 취하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트럼프 위협에 미국과 이란 스위스 협상은 파행 국면을 맞았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한 노이즈가 어떤 보도로 전달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요약해보죠. 자, 주말 뉴욕장은 휴장이었었고요. 미국과 이란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가운데 아직까지 미국, 이란의 관련 소식은 국내에 막 우호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파국이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 불편해한다. 트럼프는 멈추지 않으면 너희를 계속 공격할 거야 라는 협박성 얘기를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마이크론의 실적 전후로 인한 변동성, 연기금과 FTSE 외국인 리밸런싱 관련한 수급적 변동, 이것이 한 주간 좀 변동성을 자아낼 여지가 있겠죠. 다만 이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조정 시 매수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변동을 피하고자 포트에 대해서 조금 비중 축소를 해야 될지 각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고민이 꽤나 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전략단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AI 진영은 반도체 혹은 핵심 IT 부품사들을 중심으로 실적 기대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에 리밸런싱이 있다면 많이 올랐던 이들 중심으로 일정 부분 매도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동 또한 열어둬야겠죠. 자, 그래도 SK하이닉스는 ADR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8월 나스닥 입성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것이 이후 세론 이슈로 작용하게 될진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외국인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6월 20일치 수출입 데이터 견조하고요. MLCC, CCL 등의 수출 호조, 미국의 변압기나 전선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CCL이라는 키워드로 본다면 두산이나 파미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많이 소외돼 있던 쪽에서 대형 셀메이커의 실적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빨리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로봇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 반응 여부는 지켜봐야겠죠. 일정 속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이란, 스위스 협상 관련해서 이제 어떤 보도 등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ADR 상장 심사 결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간 수출입 데이터 발표됐고요. 이걸 시장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부터 25일까지 바이오 USA가 진행되고요. JP모건의 에너지 전력, 이런 에너지 컨퍼런스 일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죠. MSCI 시장 분류 발표가 있을 텐데요. 한국의 워치리스트 여부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현지 시각 기준이니까 조금 더 늦게겠죠. 꼭 살펴봐야 될 거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5월치가 되겠고 LG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엔비디아 본사 방문 일정도 자리하고 있죠.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수출 많이 팔린 한국의 화장품이 뭐더라라는 리스트가 공개되기도 하니까요. 화장품 진영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그리고 NCL 리니지2M이 중국 서비스 출시하는 일정이 있고요. 자, 목요일이 제일 중요하죠. 마이크론의 실적. 이날 새벽에 발표될 텐데요. 과연 HBM 수요가 어떤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출하량은 어느 정도인지, AI 서버 투자가 계속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날 당연히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의 5월 PC 물가지수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이요. 그토록 못 가고 있는 코스닥.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일정 내에서 코스닥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이 어떻게 더 추가되고 구체화되는지가 기대감을 자극할지 아니면 또다시 실망을 안겨줄지의 좀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 규정이 곧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상장사 8% 정도가 1,000원 이하라고 합니다. 이들 기업 내 움직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6월 말 7월까지도 계속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죠. 자, 이번엔 섹터 뉴스 가보겠습니다. 미나엘코 오늘 어떤 업종 고르셨나요? 네,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K-뷰티라는 키워드를 잡고 에스테틱 분야와 화장품 분야를 동시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 K-뷰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외국인들의 소비액이 될 텐데요. 헤드라인은 꾸준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2,512억 원을 긁고 갔다라는 헤드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구매를 하는 구매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외국인 의료 관광 소비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피부과와 약국 소비도 급증을 했는데 특히나 약국에서의 소비액이 늘어났다는 것이 새로운 흐름이었습니다. 5월 외국인 의료 관광 소비액과 소비 건수 모두 다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줬고요. 특히 소비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63%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구매처로서 외국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25억 원의 소비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72% 넘기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관광 소비액 차지 비중은 12.9%로 역시나 사상 최고치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거머쥐었습니다. 에스테틱 분야에서 먼저 수출 지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견조한 숫자였습니다. 5월 의료와 미용 합산 수출액은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천억 원을 넘기는 숫자였고요. 전년 대비 31.1% 증가하면서 이번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톡신과 필러가 우리나라에서 이 에스테틱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톡신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14.1%의 증가세가 나타났고 특히 필러 수출액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했는데 전년 대비 40.2%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주사미용 제품군은 높은 연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기대감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숫자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봐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톡신과 필러 부문에서는 추가 선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2분기 성수기 효과가 전망이 되는 만큼 3분기에 발표가 될 2분기 실적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전에 관련한 종목들을 잡아보는 것이 유효한 전략인지도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수출액, 레이저를 뜻하는 건데요. 그쪽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14%가량의 성장세가 1년 사이에 포착이 됐고 미국과 브라질이 가장 대표적인 큰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견조한 수출을 나타냈다는 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무려 43.5% 증가하면서 단기간 내에 성장률이 정말 잘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었고요. 브라질향 수출액도 전달 대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잘했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140.8% 증가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에스테틱 분야 살펴봤고요. 이제는 화장품으로 시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화장품 수출은 양호하게 찍혔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 대비 견조한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도 무려 60% 넘기는 성장률이 동시에 발생을 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분야에서 예전에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졌던 만큼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보다도 더 견조한 성장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떠오르는 시장으로서 지금 자리를 잘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제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 수출 데이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아쉬웠고 일본에서도 아쉬운 숫자를 나타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에스테틱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두 가지 코멘트를 제시하고 있었고요. 아쉬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모두 짚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은 일단 화장품 수출 호조세가 나오고 있고 숫자가 잘 찍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했을 때 섹터의 주가 흐름은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화장품 수출 호조세 긍정적이죠. 게다가 월마트에 APR이 진출했다는 점,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리브영 미국 매장 오픈 소식과 아마존 프라임데이 관련한 모멘텀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한 달 동안 6.3%가량 상승하는 동안에 섹터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내렸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내년에도 화장품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베팅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된다면 14%가량 주가가 내렸을 때 잡아보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정답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분석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이러한 점들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라든지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리고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도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뜯어보신다면 브랜드사들의 이 미국 내 오프라인 채널 진출 효과에 대해서 정말 좋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에스테틱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그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보자라는 코멘트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아마존 화장품 베스트셀러 랭킹에는 APR과 바이오던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매출 확대 기대감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관심주로는 APR과 한국콜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도 한 번쯤 눈여겨보자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중국향 수출 데이터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국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이공들의 매출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의 동향도 살펴보자라고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KB증권에서는 이쪽 K뷰티 분야에 대해서 리레이팅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2026년 하반기에는 주요 국가들의 인허가 승인 소식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지 침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이 고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밸류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KB증권은 최선호주로는 휴재를 제시하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분야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였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유럽, 브라질 같은 빅4 시장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두 진출한 유일한 톡신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처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을 모두 다 잡았다는 점 자체가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시장인데 그 안에서 이미 인허가를 받았던 만큼 이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고 경쟁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영업 직판 병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높이를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침투력이 올라가면서 미국향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26년 올해 미국의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 9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주가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인데요. 일단 미용 기기 그리고 이쪽 레이저 분야에서 클래시스 되게 오랜만에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허가 파이프라인이 이제 빅4 시장으로 순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빅4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강점이고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는 그 분야를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인허가 승인 확대에 따른 해외 매출 성장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빅4 시장 인허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휴젤이 유일하지만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역시나 높은 성장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K뷰티 하면 예전에 색조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스킨케어 쪽으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새로운 항목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수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DB증권은 새로운 타자로 헤어케어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은 약 1220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탈모 시장도 약 16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탈모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올리브영에서 외국인들의 헤어케어 매출액은 연평균 7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헤어케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미 그려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한국의 헤어케어 수출액 추이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 2015년에서 2025년까지 10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또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뷰티 기업들의 헤어케어 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선크림이었죠.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선크림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튀어 올랐던 만큼 헤어케어 분야에서도 우리가 같은 내러티브를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왜 헤어케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뷰티 시장 속에서 스킨케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 두피 관리 키워드로 최근에 스키니피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트렌드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관련한 종목들이라든지 제품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이 확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챙겨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나라 K-뷰티 제품들이 바이럴이 된 것은 MZ들이 미리미리 스킨케어를 하고 미리미리 그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트렌드가 시작이 됐던 만큼 이 스키니피케이션 트렌드를 우리가 눈여겨봐도 괜찮을지 기대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모질 관리 그리고 모근 강화를 통한 탈모 예방이라고 하는데 저도 매일같이 헤어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두피 관리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이나 뭐 이제 SNS를 통해서 광고들을 보면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의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품들도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새로운 K-수출 웨이브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면서 관심주로는 한국콜마,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로마티카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로마티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헤어케어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한국콜마는 아무래도 ODM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뷰티 여전히 재료는 남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계속 반복되는 내러티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 스토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 기대감이 아직 유효한 것이라면 지금쯤 잡아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야 할지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